불임 억만장자가 자신을 구해준 불쌍한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울다 돌아노먼 힐스 모리타워 87층 사무실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에너지가 발산되었다. 도쿄는 흐린 10월 하늘 아래 반짝이는 빛의 카페투처럼 펼쳐져 있었다. 42세의 하루토는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기는 대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전화를 기다리며 마호가니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전화는 정확히 오후 6시 45분에 울렸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치료 전문의 중 한 명인 데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다. 하루토는 스피커폰을 켜고 차분한 목소리로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을 가렸다. 카즈키, 검사 결과가 있어. 하루토는 습관처럼 이탈리아식 넥타이를 고쳐매고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습관에 충실했다. 계속하세요, 의사님.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임 상태입니다. 귀가 터질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하루토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보통 흔들리지 않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평소보다 거친 그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깨뜨렸다.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카즈키, 가능한 모든 절차를 여러 번 했습니다. 상태가 최종입니다. 얼마예요? 그는 갑자기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실험적 치료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어야 할까요? 의사의 대답은 후회가 섞여 단두대 칼날처럼 떨어졌다. 선생님, 세상의 모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입양과 같은 대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루토는 날카로운 몸짓으로 전화를 끊었다. 입양. 그 단어는 모욕처럼 들렸다. 피어스 가문은 이렇게 끝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하루토는 그것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런데도 후계자 없이 끝나다니? 그는 갑자기 일어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회색 관자놀이와 눈 밑에 깊은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낯선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는 코트와 에스턴 마틴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는 나가야 했고 숨을 쉬어야 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차고로 데려갔고 그의 차는 네온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가 신주쿠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평생 동안 세심하게 통제하고 야망을 가졌던 것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했다. 교차로에서 그는 빨간불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너무 늦었다. 충격은 잔혹했다. 금속이 뒤틀렸다. 유리가 깨졌다. 세상이 기어가는 속도로 느려졌다. 에스턴 마틴이 가로등에 부딪히기 전에 여러 번 뒤집혔다. 의식을 잃기 직전 하루토는 얼굴을 잠깐 보았다. 결의로 가득 찬 눈으로 한 여성이 자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피를 씻어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안개를 뚫고 들렸다. 내가 당신을 거기서 꺼내줄게요. 공기는 가솔린과 타는 고무 냄새로 탁했다. 하루토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위험을 모르는 그 여자는 망가진 문을 필사적으로 열려고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제 이름은 사쿠라예요. 그녀는 혼란 속에서 소리쳤다.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수년 만에 하루토는 자신이 설명할 수 없이 믿는 약속을 들었다. 그러자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켰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살균제의 날카로운 냄새였다. 그의 눈은 천천히 뜨고 병실의 강렬한 빛에 적응했다. 심박계가 꾸준히 울렸고 끊임없는 메트로놈이 그의 현실 복귀를 알렸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즈키 간호사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우리를 꽤 놀라게 했어요. 하루토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에 통증이 퍼졌다. 그의 몸통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깁스로 쌓여 있었다. 그러자 사고의 파편들이 다시 나타났다. 충격. 얼굴. 여전히 쉰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저를 도와준 여자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정맥주사를 조정했다. 사쿠라. 그녀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당신을 사고에서 끌어낸 지 몇 초 만에 차에 불이 붙었어요. 진짜 기적이었다. 그 이름은 기도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흐릿한 기억 속에는 단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만 남았다. 폭풍 속의 등대와 같은 그 여자의 단호한 눈이 그녀를 봐야 해요.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휴식을 취하세요. 간호사가 조언했다. 모리슨 부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손에 몇 군데 찰과상만 생겼을 뿐이에요. 그 후 몇 시간은 끝없는 일련의 검진과 걱정하는 임원들의 전화로 가득했다. 그의 개인 비서인 하나가 즉시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보고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반쯤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성인 사쿠라에게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나가 갑자기 말을 가로채며 그녀의 목소리는 희귀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주세요. 사쿠라의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 선생님, 우리는 이미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후한 수표를 보냈습니다. 수표.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분노의 강도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나,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고 늘 믿어온 하루토는 이제 자신의 철학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불안정함이 그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밤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는 사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항상 사쿠라의 이미지가 방해했습니다. 재활 세션과 화상회의 사이의 낮 동안 그의 마음은 불임 소식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달라 보입니다. 특히 강렬한 세션 중에 그의 물리치료사인 소우타가 말했습니다. 평행봉에 지지 없이 움직이려고 하면서 하루토는 다리가 긴장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취약함에 대한 이 경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빚진 것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통제력은 이제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서를 검토하는 동안 하나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쿠라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오모이대 요코초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혼자 살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하루토는 노트북을 닫고 그녀에게 회의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수표를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봉투도 뜯지 않고 반송했어요. 하루토의 입술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다. 퇴원하는 날, 하루토는 병원 발코니에 서서 지팡이에 기대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그에게 작은 나무 십자가를 건네주었다. 사쿠라가 당신을 위해 이걸 남겼어요. 보호를 위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하루토는 그 물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하루토는 오모이데 요코초에 있었고 차에서 동네를 관찰하고 있었다. 공립학교는 그가 익숙했던 기준과는 거리가 먼 겸손한 건물이었다. 그는 운전사를 내렸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유토 그는 학교에 들어갔고 교사 휴게실로 안내되었는데 사쿠라가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카즈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직접 감사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부적절한 수표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사쿠라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나타났다.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어. 카즈키 그는 그녀가 하루토라고 부르도록 고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감사를 제대로 표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굴복했다. 좋아. 하지만 장소는 내가 고르겠어. 사쿠라는 그를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과는 거리가 먼 오모이데 요코초에 있는 작은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따뜻함과 진정성이 넘쳤다. 식사하는 동안 사쿠라는 교사로서의 일과 학생들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토는 그녀의 열정과 사심없음에 사로잡혔다. 그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그는 마침내 물었다. 사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야. 저녁을 마치려던 중 사쿠라는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려고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 하루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쿠라는 말하기 전에 망설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아니,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임신했어? 하루토는 얼어붙었고 가슴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꼈다. 쌍둥이 그녀가 덧붙였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다. 사쿠라의 계시는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그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분명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게. 사쿠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그는 말을 이었다. 고맙다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사쿠라. 나도 은혜를 갚을게. 그 뒤를 이은 몇 주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특이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만 하루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사쿠라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하루토의 그녀는 그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억만장자와 사귀는 임신한 흑인 교수. 기회주의자. 하루토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라요.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 당신이 알았던 것보다 내 세상을 더 알지 못해요. 사쿠라의 말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를 강타했고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루토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전에 하루토는 오모이데 요코초와 같은 동네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만 있었습니다. 투자 통계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주쿠 교회 내에 있는 여동생 유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너 순진하니, 하루토? 유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기회를 보고 그것을 잡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마, 유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 제발. 유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항상 이성적인 내가 명예를 버리는 거야. 무슨 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여자 때문에. 그는 일어나며 선언했다.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정직한 여자였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토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고 누나의 항의를 무시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그는 사쿠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야기해야 해. 다음 날 그들은 그녀의 학교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나무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이었다. 어제 흥미로운 방문객이 왔어. 사쿠라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내 누나 유이. 하루토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했니? 그녀는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너에게서 떨어져 있으라는 후한 액수였다. 그녀는 피어스 가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요. 하루토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쿠라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하루토. 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전체 시스템 때문이야. 무시할 수는 있지만 나는 매일 그걸 견뎌내.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오늘 학생들이 내가 부자와 결혼하면 가르치는 걸 그만둘 거냐고 물었는데 마치 그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능한 유일한 결과인 것처럼. 하루토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물러섰다. 사쿠라,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감정을 이해할 시간.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녀는 배를 만졌다. 이 아기들은 강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엄마가 필요하다. 하루토는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고통을 느꼈다. 언제부터?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해야 해요. 저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녀가 떠나자 하루토는 돈이나 영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봉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대한 확인이 들어 있었다. 예전에는 이 소식이 그를 파괴했을 것이다. 오늘은 삶이 상상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잠시 망설인 다음 사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존중할게. 하지만 이거 알아도 오늘 나는 귀중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잃을 생각은 없어. 겨울이 도쿄에 무자비하게 찾아왔다. 하루토가 사무실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보냈다. 하루토는 보고서를 받기 전에 망설였다.
그는 사쿠라의 공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안녕을 보장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는 사쿠라가 결코 공유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사망한 간호사의 외동딸인 그녀는 오모이데 요코초에서 할머니에게 양육되었고 5등으로 졸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리쿠라는 변호사와 약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의 아버지에 대해서요? 아니요. 하루토가 퉁명스럽게 말을 가로채었습니다. 사쿠라가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면 준비가 되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 후 몇 주가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지만 오모이데 요코초를 지날 때마다 또는 임산부를 볼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루토, 사쿠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창백하지만 의식이 있는 사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절했어요.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의사는 빈혈일 뿐이라고 했고 심각한 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리쿠는 이런 병원에서 죽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그때 임신했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잃었어. 그 말은 하루토에게 큰 타격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프니까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쿠라, 날 봐, 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이게 우리 사이의 일이야, 우리의 일이야.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쌍둥이는 무사했다. 안도한 하루토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지지했다. 널 보호하거나 구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널 지지하기 위해 온 거야. 내가 도와줘. 내 수업을 대신할 선생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사쿠라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한 후 그는 리쿠의 무덤으로 갔다. 묘비 앞에 홀로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을 대신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 거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말이야. 그 뒤로 하루토는 매일 아침 사쿠라에게 신선한 아침 식사와 비타민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후, 그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들은 여자애들이야. 사쿠라의 메시지는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텅 빈 아파트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단 하룻밤일 뿐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을 이었다. 리쿠의 사망 기념일로부터 몇 달 후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술집에서 옛 친구를 만났고 우리는 술을 마시고 리쿠에 대해,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그는 시애틀로 이사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고 도쿄에서 리쿠의 추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었다. 그가 소녀들을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하루토가 부드럽게 물었다. 사쿠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날 밤은 사랑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소녀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마치 어머니의 감정을 느낀 듯 쌍둥이가 더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루토는 본능적으로 사쿠라의 배 위로 부드러운 원을 그었고 마치 마법처럼 아기들이 진정되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 그는 중얼거렸다. 사쿠라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해.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두 사람 모두 놀랐다. 나머지 오후는 친밀감의 거품 속에서 지나갔다. 하루토는 사쿠라의 작은 주방에서 핫초콜릿을 만들며 사쿠라는 소녀들의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밤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하루토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사쿠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린과 히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물러 사쿠라는 떠나려고 하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눈이 여전히 너무 무겁고 당신과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그날 밤 하루토는 자신에게 너무 작은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 중 하나를 꾸었습니다. 그는 리네스와 히카리스로 가득 찬 정원에 있었고 두 명의 어린 소녀가 그를 향해 달려오며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눈이 축축하게 젖어 깨어났고 마음이 이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개 스캔들 3월 어느 날 아침 뉴스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억만장자 하루토가 유명한 오모이데 요코초 선생님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었다. 기사에는 하루토와 사쿠라가 산전 진찰을 마치고 손을 얽은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하루토는 그녀를 사진작가 무리 사이로 안내하면서 보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출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하나가 발표하며 여러 타블로이드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계속 휴대전화에 고정되어 있었고 사쿠라의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다. 학교에 기자들이 있어? 내가 가르칠 수 없어. 학생들이 무서워해. 유토, 그는 운전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당장. 와세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에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이 교문 밖으로 몰려들어서 방해가 되는 질문을 소리쳤다. 카즈키, 아기들이 내 자식이야? 이번 임신에 내가 돈을 내는 게 사실이야? 그는 사쿠라가 교실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나를 여기서 꺼내줘. 그녀는 그를 보고 중얼거렸다. 차로 가는 길에 사쿠라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7달 된 배를 보호하듯 움켜쥐었다. 쌍둥이들은 마치 그녀의 고통을 느낀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내 아파트, 하루토가 유토에게 말했다. 지금 그녀에게 안전한 곳은 그곳뿐이다. 안전한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자마자 사쿠라는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서커스로 만들고 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학생들은 이걸 봐야 했습니다. 제 모든 명예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하루토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저는 골드 디거가 되었고 억만장자를 유혹했다고 하는 여자입니다. 교육자로서 수년간 일했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백인 억만장자를 유혹한 흑인 여성, 마치 제가 진부한 표현인 것처럼. 이번에는 하루토가 그녀를 팔에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예상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너를 더 잘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날 밤 사쿠라가 잠든 후
하루토는 타블로이드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에서 사쿠라를 위한 추가 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전화는 마지막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거야. 유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유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때가 된 듯하다. 그녀와 함께.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새겨졌다. 집으로 돌아온 사쿠라는 학생의 에세이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뭐가 대단한지 알아? 그녀가 말하며 하루토에게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뭐라고? 12살짜리 아이가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많은 어른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수용. 하루토는 사랑과 수용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학금 프로그램 계획을 펼치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관계를 이용해 좋은 것을 이루고 있어요. 사쿠라는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저는 최고로부터 배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볼 자격이 있어요. 사쿠라는 잠시 멈추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딸들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하루토가 거의 엄숙하게 손을 들어 올리며 확인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요.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정되죠. 그날 밤 하루토는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유산과 계승에 대한 그의 걱정은 이제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사쿠라에 대한 사랑과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두 가지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도쿄에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산 휴가를 온 사쿠라는 숨막힐 듯한 날씨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토가 넥타이를 고치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휴식하세요. 하나는 오늘 오후에 내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일찍 돌아올게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투자자와의 회의 도중 하루토는 오한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쿠라가 진통을 겪고 있어요. 병원으로 가세요. 지금요. 2달은 너무 이르다. 하루토는 회의실에서 달려나가면서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사쿠라에게 가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기사인 유토에게 전화를 걸기가 힘들었다. 저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유토가 대답했다. 아오이가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교통체증은 불가능했다. 더위와 일련의 사고로 더 심해졌다. 하나는 헬리콥터를 준비해서 그를 병원에 최대한 가까이 데려다 주었다. 불안해진 하루토는 조종사에게 더 빨리 오라고 계속 반복했다. 그는 모든 비행 규정을 무시했다. 병원에서 사쿠라는 의사가 응급 제왕 절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숨가쁘게 항의했다. 하루토는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수축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린이 괴로워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침내 하루토가 도착했고 즉시 수술실로 안내되었다. 겁에 질린 사쿠라는
그가 그녀 옆에 있는 순간 그에게 매달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기다리려고 했어요. 하루토가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그의 눈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다. 너희 셋은 괜찮을 거야. 의 긴장감이 방을 가득 채웠다. 첫째야, 의사가 선언했다. 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연약한 울음소리가 모두를 안심시킬 때까지. 더 활기찬 히카리가 뒤따라 큰 소리로 항의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사쿠라는 심한 출혈 징후를 보였다. 카즈키, 나가야 해. 간호사가 부드럽게 명령하며 그를 안내했다. 절박한 하루토는 중얼거렸다. 둘 다 잃을 수 없어. 둘 다 그 뒤를 이은 시간은 끝이 없었다. 상심한 하루토는 딸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신생아실과 사쿠라가 생명을 위해 싸우는 수술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아이 중 더 연약한 리는 호흡 지원이 필요했고 히카리는 부정맥을 겪었다. 보스턴과 런던의 전문팀이 도울 준비가 돼 있어 하나가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아오이가 나타났다.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해냈어. 하루토는 안도감에 쓰러졌다. 나중에 사쿠라에게 합류했을 때 그녀의 첫말은 다음과 같았다. 여자애들이 그는 휴대전화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너와 똑같은 전사들이야. 의 그는 말했다. 그 뒤를 이은 며칠 동안 사쿠라와 하루토는 희망과 걱정의 일상에 빠져들었고 사쿠라의 회복과 쌍둥이의 느린 진전을 균형 있게 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토는 매일 밤 아기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고 모니터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이 당신 목소리를 알아봐요. 사쿠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습니다. 히카리는 더 빨리 진행되었고 가장 먼저 도움 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이에요. 사쿠라가 농담을 했습니다. 엄마를 닮았어요. 하루토가 애정 어린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하루토가 한때 중요한 협상에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딸들의 작은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쿠라는 그가 쌍둥이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구나. 그때쯤 하루토는 아버지가 되었다. 단순히 직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회의나 거래에서 찾을 수 없고 두 어린 전사의 모든 숨결, 모든 미소, 모든 작은 승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의 또 다른 장을 읽던 하루토는 다른 것을 알아챘다. 린이 눈을 뜨고 그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사쿠라, 봐, 그는 압도당해 속삭였다. 그들의 가장 작은 전사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은 사쿠라와 그의 시선이 완벽하게 섞인 듯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안녕, 공주님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빠가 왔어요. 이에 린은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감쌌다. 심박계는 완벽하게 일정한 박동을 기록했다. 공식이야. 사쿠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녀는 확실히 피어스야.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루토는 사쿠라의 머리 위에 키스했고 그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조용한 곳에서 비 소리가 나는 모니터와 인큐베이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그는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작은 패키지에서 나오고 가장 강한 사랑은 가장 힘든 싸움에서 태어난다. 2달 후, 그들의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다.
몇 주간의 입원 끝에 쌍둥이는 마침내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들이 퇴원하는 날은 마치 하늘 자체가 그 사건을 축하하는 것처럼 빛났다. 하루토는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출발해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했고, 사쿠라는 학생들이 선물한 옷을 소녀들에게 입혔다. 히카리는 분홍색 원피스를, 리는 라일락색 원피스를. 카시트에 앉으면 너무 작아 보여요. 사쿠라는 히카리의 곱슬머리에 있는 섬세한 리본을 조정하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만난 가장 강한 작은 전사들이야. 하루토가 대답하며 평화롭게 잠든 린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가는 여정은 극도로 정밀하게 계획되었다. 유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운반하듯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하루토는 사쿠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직 새 집을 보지 못했고, 그는 그것을 깜짝 선물로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녀는 말을 잃었다. 아파트는 신주쿠 교회 내 숨막힐 듯한 전망이 보이는 넓은 듀플렉스였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였다. 여자애들의 방벽에는 밤하늘을 손으로 그린 벽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별들이 천장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어린 왕자. 그녀는 영감을 알아차리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거야. 하루토가 린을 팔에 안고 흔들면서 설명했다. 방에는 손수 만든 2개의 요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카리를 위한 히카리스 모빌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린을 위한 라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옆에는 수유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디테일이 사쿠라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액자로 둘러싸인 벽에는 에미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하루토는 미소를 지으며 린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벽 전체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쿠라는 수업에 사용하는 많은 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공간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교사로 돌아가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길 거예요. 아니면 좋은 책으로 도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쿠라는 놀랐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루토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부예요. 사쿠라. 아이들은 엄마가 꿈을 좇는 모습을 보아야 해요. 그 뒤를 이은 날들은 적응의 폭풍이었습니다. 하루토는 쌍둥이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기저귀를 갈았고, 한밤중에 병을 준비했고, 심지어 딸을 트림하는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천재야. 어느 날 저녁 사쿠라가 놀리며 린에게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선생님은 최고야. 그는 딸이 잠드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녀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사쿠라는 하루토가 사무실에 있는 문서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진지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입양 서류예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쿠라는 깊이 감동했다. 하루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내 딸들이기 때문이야.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더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잉태되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거야. 이 가족은 혈통으로 정의되지 않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 매일 내리는 선택으로 정의된다. 1년 후
하나노하루 스미카에서 열린 쌍둥이 생일 파티는 마법에 가까웠다. 천장에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고 히카리와 라인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웅장한 홀을 가득 채웠다. 히카리는 사쿠라를 향해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딛었고 항상 관찰자였던 린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사쿠라는 린이 조심스럽게 블록을 쌓고 다음 움직임을 하기 전에 각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아파트에서 하루토는 사쿠라가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병원에서 무서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되었죠.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돌렸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사쿠라, 나랑 결혼해.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매일매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바로 그 순간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완벽한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딸들을 진정시키자 사쿠라는 간단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하루토는 결심한 만큼 부드러웠지만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랑과 선택의 유산이 어떤 제국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자신을 찾으려면 자신을 잃어야 합니다. 소녀의 방 천장에 있는 별들이 부드럽게 반짝였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화는 종종 인생이 우연히 쓴 동화입니다.